자, 조금 전까지 녹화에 문제가 좀 있었네요. 마이크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클래스 은닉과 상속인데, 이 상속에서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하는 개념이었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자식이 그대로 똑같이 정의했을 때 부모가 갖는 메서드는 가려진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세일을 호출하면은 부모 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갖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능을 수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텍스트 읽었고요. 자, 저 기법을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한다 그랬는데, 디스 키워드가 현재 클래스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원을 가리키는 예하거라면, 그러니까 현재 클래스를 가리키는 게 디스, 그리고 부모한테 상속받은 것도 전부 내 거니까 특별히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으면 부모 거도 디스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버라이드 된 메서드다,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던 기능을 명확하게 가리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슈퍼라는 키워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고 있는 자식 클래스 안에서 부모의 원래 기능을 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쓴다. 자, 슈퍼 키워드 자체를 메서드처럼 쓰면은요, 부모의 생성자를 뜻해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생성자를 갖고 있으면은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도 부모 생성자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앞만 봐도 그 파라미터가 좀 불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자식 클래스가 자신의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은 파라미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공된 파라미터를 슈퍼라는 메서드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모 생성자로 전달을 해요. 자, 초록색으로 작성된 이 세 가지 내용들 코드 살펴볼게요. 자, 어제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봤는데, 이번에는 테란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은 인간 종족이죠. 3개의 멤버 변수를 정의했고요. 이 멤버 변수한테 값을 주기 위해서 name, hp, dps 3개를 받아서 변수 값들을 이렇게 멤버 변수에 밀어줍니다. 그러면 전부 여기 저장되죠. 멤버 변수 3개에 적합한 getter setter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move하고 attack.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어저께 예제에서 클래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테란 종족이 갖고 있는 하위 유닛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마린. 혼자 옹기종기 걸어다니면서 총 쏘는 애들 있어요. 자, 얘한테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랑 똑같이 부모가 어택을 갖고 있죠. 얘도 어택을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const m은 new 마린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부모 클래스가 생성자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파라미터로 그 이름, 그 다음에 HP, 그리고 공격력에 해당하는 값들을 생성자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마린의 부모가 지금 생성자 파라미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 거기에 걸맞는 값들을 전달해 줘야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마린이 어택이라는 메서드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m.attack은
뭐 공격 대상 지정해 주겠죠? 얘를 호출합니다. 근데 자식이 이제 어택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호출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기능을 쓰지 않고 자식이 갖고 있는 기능을 쓸 거다. 그럼 여기는 공격합니다라고 이제 좀 퍼블릭하게 출력을 했는데 사격을 개시합니다라고 출력 내용이 바뀌는 거죠. 자, 요번에는 탱크예요. 콘스트 t는 new 탱크 이렇게 만들면서 또 name과 HP와 DPS에 해당하는 값을 전달을 해요. 부모 생성자한테 맞춰야 되니까. 얘도 t.attack 이라고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자식의 메서드를 재정의 하고 있으니까 자식계 실행되죠. 근데 이 안에서 슈퍼.어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일단 부모가 갖고 있는 원래 기능을 호출하고 나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식이 부모의 기능을 재정의를 했다면 얘는 완전 수정. 자식이 부모의 기능을 재정의하면서 한번 원래 기능을 호출하고 새로운 게 들어갔다면 얘는 수정이긴 한데 내용 추가가 되는 거죠. 앞에 거는 그냥 전면 수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똑같이 재정의하고 슈퍼로 한번 콜한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걸 넣는다. 그 다음에 부모가 갖고 있는 거를 완전 다 무시하고 새롭게 만들고 싶으면은 재정의하고 안에 나만의 코드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용도가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부모 거를 유지하면서 일부 추가할 거냐, 부모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다 만들어 버릴 거냐. 자, 요번엔 fireback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생각해보니까 얘가 이제 공격력하고 이동속도가 뭐 객체 만들 때마다 다 새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유닛들은 다 똑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생성자를 아예 만들면서 이름만 파라미터로 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갖고 있는 멤버만 수를 초기화하기에는 값이 턱없이 부족하죠. HP랑 DPS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서 new fireback 이라고 만들면서 파라미터를 얘한테 맞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받고 추가적인 정보를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슈퍼한테 줍니다. 슈퍼라는 키워드를 메서드처럼 사용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다 코딩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최소한의 정보만 자식한테 전달하고 자식이 그 밖에 추가적인 정보를 플러스 알파해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한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토스함으로 해서 객체 만들 때는 조금 힘들고 손이 많이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객체를 사용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간편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파이어벳은 어택을 재정의하고 있지 않으니까 f.어택이라고 호출하면은 그냥 부모가 갖고 있는 요거만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마린하고 탱크는 부모가 갖고 있는 어택을 오버라이드 했죠. 자, 그러면 마린도 어택, 탱크도 어택, 파이어벳도 어택이에요. 호출하는 메서드는. 다 똑같은 메서드로 호출하죠. 하지만 동작은 어때요? 서로 다 다르죠. 네, 이렇게 객체를 불문하고 호출하는 메서드는 다 똑같은데 동작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이름으로 다양한 효과를 낸다라고 해서 다형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공격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형성을 설명할 때 보통 도형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도형 클래스에 그리다라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합니다. 이 도형을 상속받는 원, 삼각형, 사각형 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얘가 전부 그리다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왜냐면은 원 그리는 방법, 삼각형 그리는 방법, 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객체를 new라는 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스트 k는 new 뭐 k.그리다 라고 호출만 해놓으면 여기서 사용되는 클래스가 무엇이건 간에 전부 다 그리다라는 메서드 하나로 각각의 독립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똑같은데 결과는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다형성이라고 불러요. 자, 1교시 문풀기로 요거 하나만 할게요. 이제 예제가 제법 길죠? 네, 요거 하나 실습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분이니까 실습 시간 20분으로 잡을게요. 자, 25분부터 20분까지 그러면은 45까지 실습. 네, 10분 쉬면은 55까지 휴식. 네, 그럼 이제 8시 55분부터 수업 재개하면 됩니다.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요번에 살펴볼 내용은 정적 멤버 변수, 정적 메서드라고 하는 주제예요.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객체 생성에 상관없이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항상 접근할 수 있는 변수나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든 애는 각 객체 간에 공유하는 자원이 돼요. 자, 커스터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샵 네임. 운닉해서 이름 하나 넣었죠. 그 다음에 스테이틱이 붙어서 카운트라는 변수를 준비했어요. 그럼 이게 요 네임과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카운트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카운트가 없다면, 자, 커스터머 클래스의 객체 C1과 C2와 C3를 만들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모두 네임은 갖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객체는 그 구조는 같지만 안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서로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객체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똑같이 다 갖고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이게 매장에 들어가는 손님이라고 했을 때 인이라는 메서드로 한 명 들어가고 또 인 호출해서 두 명째 들어가고 또 호출해서 세 명 들어갔다 라고 하는 의미로 카운트 변수를 전부 1 증가시키도록 했다라고 하면 C1이 인할 때 0에서 1 증가하니까 1. C2도 카운트가 1 증가하니까 얘도 1이 된다고요. C3도 마찬가지로 1이 되고요. 전부 객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그랬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1, 1, 1이 되는 거지. 스테이틱은 이렇게 들어가요. C1, C2, C3가 있으면 여기가 카운트예요. 그 다음에 name, 얘도 이렇게 해서 name, 얘도 이렇게 해서 name. 카운트는 객체 세 개가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스테이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객체 세 개가 모든 객체가 전부 공유하는 변수를 만들 때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C1, C2, C3가 있는데 이 카운트는 그럼 C1점 카운트일까, C2점 카운트일까, C3점 카운트일까? 애매하죠. 전부 다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테이틱에 붙어 있는 객체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클래스 이름 점 하고서 접근을 해요. 어느 특정 객체에 소속시키기가 힘드니까. 자, 손님 1번을 만듭니다. 손님 1번을 매장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럼 카운트가 1 증가하죠? 쇼 스테이트. 손님의 이름은 누구고 전체 손님 수는 몇 명이다. 자, 손님 두 번째를 객체 만들어서 또 시켰어요. 그러면 이 커스터머.카운트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객체라 그랬죠. 손님 1에 대한 객체가 인을 호출하면서 얘가 이제 플러스 1이 됐다면 손님 2가 또다시 1을 호출했을 때 아까 C1이 호출한 1에 이어서 2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show state를 호출하면 C1.show state, show2.show state를 호출하면은 C1이 customer.count를 보는 거랑 C2가 customer.count를 보는 게 값이 같습니다. 왜냐면 이 값은 먼저 만들어졌건 나중에 만들어졌건 객체들이 다 공유하는 값이거든요. 자, C3도 또 in. 그러면 여기서 손님 3명. 그 다음에 상태 호출하면은 여기서 호출되는 그 커스터머 카운트가 전부 똑같다. 자, C3 아웃, C2 아웃. 그 다음에 출력해봐도 전부 값이 똑같은 거예요. 자, 전체 손님 수가 모든 객체가 쇼 스테이트로 호출할 때 이 값이 전부 똑같이 일치한다. 네, 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요 예제 제가 15분 드릴게요. 20분에 10번 예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10번 예제가 싱글톤이라고 하는 예제가 스테이틱의 연장이에요. 일단 요거부터 마무리 합시다. 객체지향 언어에는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쁘게 만드는 그 디자인이 아니라 설계를 뜻해요. 그래서 클래스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패턴이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대략 한 30가지가 좀 넘게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싱글톤 패턴, 그 다음엔 MVC 패턴, MVC
뭐 MVVC, 그 다음에 뭐 옵저버 패턴, 팩토리 패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그 클래스를 작성하는 그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턴이니까 이거는 그냥 다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백엔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MVC 패턴, 그 다음에 싱글톤 패턴, 그 다음에 DAU 패턴, 그리고 뭐 서비스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디자인 패턴에서 좀 많이 자유로운 편인데 싱글톤 패턴은 공통으로 쓰는 거고, 리액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옵저버 패턴을 기본적으로 따라요. 그 밖에 뭐 몇 가지 패턴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싱글톤 패턴만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4개의 메서드를 보관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걸 통해서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수행하고 싶은데 C1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플러스로 호출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리턴 값을 돌려받겠죠. 그 다음에 다음 계산을 하고 싶은데 C2라는 객체를 또 만들어서 호출하고, C3라는 객체를 또 만들어서 또 호출하고, C4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또 호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그냥 멤버 변수가 없고 메서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C1을 만들어서 이거 호출하고 이거 호출하고 이거 호출하고 이거 호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메서드 하나 호출할 때마다 객체를 매번 이렇게 새로 만들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를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4배를 소비하는 결과가 떠요.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의 메모리를 소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코드를 짤 때 특별히 뭐 신경을 안 쓰고 객체를 남발시키면은 불필요한 메모리 소비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싱글톤 패턴은 개발자가 객체를 아무리 여러 개를 만들어도 메모리 상에서는 하나의 객체로 다 얘네를 대체시키게끔 하려는 코드 작성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를 아무리 남발하더라도 메모리 상에서는 단 하나의 객체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름이 싱글톤이에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에서 싱글턴 패턴을 따르는 클래스는, 그러니까 이 패턴의 규칙에 따라서 작성된 클래스는 생성자가 여러 차례 호출되더라도, 그러니까 U를 통해서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성되는 객체는 하나이고, 최초 생성 이후에 호출된 생성자는 최초의 생성자가 생성한 객체를 계속 리턴한다. 쉽게 말하면은 최초 한 번만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생성자를 호출해도 카드 돌려막기처럼 한다는 거죠. 공통된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서 사용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리액트 같은 거 코딩할 때 즐겨 쓰는 패턴이에요. 네, 이걸 쓰는 이유는 컴퓨터 메모리 측면에서 고정된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객체를 여러 번 만든다고 쳐도 최초 하나 생성된 걸 돌려막기로 쓰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도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트 객체들이 접근해서 쓰는 것도 이제 쉽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작성 방법은요.
클래스 안에 스테이틱으로 선언된 변수 하나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렸을 때 F1, F2, F3 뭐 이렇게 해서 Fn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도 이 커런트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공유하는 객체가 되는 거죠. F1, F2, F3, Fn. 그 다음에 이제 new F라고 하면서 F1에다가 할당을 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U라고 해서 만들어진 객체. 그럼 생성자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U를 호출하면 생성자가 실행된다 그랬죠? 자, 커런트라고 하는 객체가 전부 공유하긴 한데 기본값은 널이네요. 자, 푸.커런트가 널이라면 푸.커런트가 널이라면 여기서 new푸라고 하면서 푸.커런트에다 결과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 new푸라고 하는 애는 여기 저장된다는 거죠. 이렇게 객체를 new해서 만들어서 공통된 영역에다 저장하는 getInstance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얘도 스테이틱이에요. 어느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건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getInstan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공통된 영역에 new라는 객체를 하나를 이제 박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f2.getInstance를 또 호출하면 아까 요 영역에 f1에서 new에서 박아놨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널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f2가 얘를 호출했을 때는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네? 그럼 이거 그냥 갖다 쓸게. f3도 있네? 갖다 쓸게. 하나의 객체를 공통된 영역에서 new에서 만든 다음에 여러 개의 객체는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돌려 쓰는 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안에 일반 메서드를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들 때 new를 쓰는 게 아니라 getInstan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 안에서 만들어진 객체를 연결시키면 F1, F2, F3는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커런트라는 애를 다 참조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거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클래스가 싱글톤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요 코드 똑같이 박아놓고 여기 클래스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말 그대로 패턴이기 때문에 응용의 여지가 1도 없는 코드예요. 그래서 calc.getInstance라고 호출하면 요 C1은 여기서 만든 이 current라는 객체를 연결하게 되는 거고요. 또 C2라고 하면은 얘도 여기서 만든 current라는 애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객체 간의 직접 대입은 참조라고 했어요. 만약에 어떤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그 메서드가 리턴하는 게 객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커런트를 리턴하는 거죠. 객체잖아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뒤에 연결해서 호출해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갖고서 얘를 C1에 담았어요. 그럼 C1점 플러스로 호출할 거면은 얘를 그냥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용 방법을 메서드를 체인처럼 연결했다라고 해서 메서드 체인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에 좀 굵직굵직한 이론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싱글톤 패턴은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HTML 인풋 태그 같은 거 할 때 왜 저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름은 한글로만 입력하세요. 이메일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기능들을 만들 때 만약에 화면상에 있는 인풋 태그 개수만큼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객체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값의 형식을 검사하는 클래스를 싱글톤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인풋 태그가 걔를 쓰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입력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객체를 전부 공유하니까 내용의 형식을 검사하는 기능이 메모리 측면에선 딱 하나가 모든 페이지 안에서 공유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때 싱글톤 패턴이 다시 등장할 테니까 그때 한번 사용 예시를 체크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문제 4번까지는 그래도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규칙을 떠올리시면서 요구사항에 맞게 규칙을 한번 구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4번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5번은 사실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전공생이 아니면 지금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4번까지 하셔서 9시 15분까지 진행하시고요. 이때부터 나머지 풀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생각하시는 시간 없이 그냥 제가 바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4번까지, 10분까지. 예. 연습 문제 4번까지 해서 9시 15분까지 체크하고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은 클래스 작성 규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1이고요. 자, 문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국영수 점수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입력받아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클래스 스튜던트래요. 자, 이때 이 스튜던트 클래스는 합계를 리턴하는 메서드는 sum과 평균을 리턴하는 메서드 avg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작성된 클래스를 써서 이제 표에 제공된 학생별 합계 점수와 평균 점수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자, 얘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입력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생성자에서 파라미터를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멤버 변수의 값을 넣어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멤버 변수는 일단 무조건 은닉시키라고 했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3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점수를 전달받습니다. 매스. 그래서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을 멤버 변수에다가 연결을 해줘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클래스, 합계를 리턴하는 메서드인 sum과 평균을 리턴하는 avg를 제공하래요. 자, 일단 멤버 변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getter, setter 넣어주는 거는 일단 국룰이니까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뭐 문제에서 딱히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뭐 감점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는다라고 하면 get KOR. 얘는 return this.샵KOR. set KOR. 얘는 점수를 받아서 this.샵KOR에다가 파라미터를 넣어줘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수학만큼 또 들어가 주면 되죠. 수학도 getter setter 넣어주고요. 자, 문제 요구사항에 getter setter 넣으란 얘기는 없으니까 이건 뭐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리턴하는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리턴 방법은 두 가지예요. this.샵KOR 더하기 this.샵ENG 더하기 this.샵Math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샵을 빼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요 세 개는 이 getter들을 통해서 값을 리턴 받은 다음에 합계된 걸 리턴하는 거예요. 샵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점수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샵이 붙어 있으면은 이 멤버 변수에 있는 값들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샵이 없으면은 getter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리턴 받은 다음에 더해서 리턴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vg라고 하는 메서드도 필요했었죠. 자, 요것도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샵을 붙이건 안 붙이건 각각의 점수를 직접 더해서 3으로 나누는 방법. 근데 뭐 왜 굳이 이렇게 하죠? 이미 합계 구하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this.sum을 호출하면은 얘가 합계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3을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객체를,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에서 점수표가 하나 제시가 됐을 거예요. 그 점수표에 따라서 객체를 3개 만들고 그 3개에 대한 sum과 avg 메서드 출력 결과를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 결과가 쪼르륵 나오죠. 자, 의도한 거 아닌데 이 두 개가 점수가 똑같네요. 자, 이게 문제 1번 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파일 새로 만들게요. 자, 문제는 가로, width, 세로, height 정보를 getter setter를 통해 관리하는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래요.
자, 이 클래스는 일단 이 클래스는 생성자 파라미터가 없대요. 생성자 파라미터가 없다라는 거는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주입받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값을 넣으려면 getter setter를 통해서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둘레 길이를 구해서 리턴하는 getAround 메서드와 넓이를 구해서 리턴하는 getArea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클래스를 JSON 형식으로 작성하라는 거는 문법이 우리가 지금 안 배운 부분이니까 이 문장은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를 미처 못 드렸네요. JSON 형식으로 클래스 작성하는 거는 옛날 방식, 프로토타입 방식이에요. 현재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JSON 방식으로는 클래스를 안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클래스 rectangle을 정의하죠. 가로하고 세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width와 height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파라미터가 없대요. 생성자 파라미터 없으면 생성자 사실 만들 필요 없어요. 대신에 getter하고 setter로 정보를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get width는 return this.shap width, set width는 파라미터 받고 this.shap width에다가 파라미터 전달된 거 넣어주고, 자, 같은 방식으로 height에 대해서도 정의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etAround를 만들래요. 둘레 길이니까 사각형과 지금 가로하고 세로 높이인데 이게 사각형이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좌우변이죠. 이거는 넓이랑 같은, 윗변하고 아랫변의 길이는 넓이랑 똑같고 좌우는 높이랑 똑같으니까 결국 사각형 둘레 길이는 return this.width 곱하기 2 더하기 this.height 곱하기 2가 되죠. 이거 뭐 간단한 공식이니까. 근데 뭐 사실 이 예제가 이 공식을 맞추느냐 틀리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수학 공식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제시된 규칙에 따라서 이 규칙을 준수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서 리턴하는 getArea라고 합니다.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return this.width 곱하기 this.height.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const rect는 new rectangle react라고 적었네요. 자, 넓이하고 높이를 넣어줄 건데 생성자가 없으니까 getter setter밖에 방법이 없어요. setter를 호출하는 방법은 파라미터를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일반 변수처럼 값을 대입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rect.height는 5일 때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출력을 해보면 getAround와 getArea를 통해서 get인데 r로 오타 났어요. 여기. 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3번. 자, 다음을 만족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래요. 자, 스트링형의 학과와 정수형의 학번을 프로퍼티로 선언후. 프로퍼티가 멤버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자를 통해 주입하고요. 걔네들에 대한 그 getter setter를 만들고 say hello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나는 무슨 학과 몇몇 학번입니다를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래요. 자, 그러면 클래스 스튜던트를 만드는데 학과하고 그 다음에 학번을 멤버 변수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학과 이름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 정할게요. 학과 번호 학번이죠. 자, 학번도 디파트먼트 넘버라고 정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컨스트럭처를 정의합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받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받아서 this.shop 디파트먼트 네임은 디파트먼트 네임을 넣어주고 this.shop 디파트먼트 넘버는 디파트먼트 넘버를 대입. 자, 얘네들에 따른 getter setter 만들려고 했으니까 get 디파트먼트 네임은 return this.shop 디파트먼트 네임 set 디파트먼트 네임은 이거 변수 이름 너무 기니까 좀 이름을 임의로 바꿔서 this.shop 디파트먼트 네임에다가 파라미터로 들어온 dname을 넣어라. 그대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이름만 맞춰주면 되죠. 자, 여기는 dnum이라고 바꿀게요. 보통 getter setter 같은 거 만들 때 멤버 변수 이름하고 파라미터 이름을 똑같이 맞춰요. 헷갈리지 말라고. 보통 관례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너무 길게 잡아놔서 좀 짧게 줄여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say hello 메서드를 통해서 나는 무슨 학과 몇몇 학번입니다를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은 say hello라는 메서드를 또 넣어줘야죠. 자, 여기에서 console.log 한 다음에 출력해야 되는 게 요건데 요 자리에다가 자, 이번에는 역다운표 안에다가 변수 직접 넣어봅시다. this. 디파트먼트 네임 그리고 this. 디파트먼트 넘버 세미콜론. 자, 그럼 이제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자로 정보 주입하고 sayL로 호출하면은 결과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클래스에 대한 문법적인 규칙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법 규칙에 맞춰서 클래스를 만드시는 과정을 체크하는 문제들이었고요. 4번부터는 이제 클래스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문자열 오너, 숫자형 금액 이렇게 두 개에 대한 변수를 만들고 게터 세터 만들고 사용 가능한 모든 생성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필드를 사용하는 생성자를 만들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코딩할 게 꽤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주석으로 문제 적는 거는 여기부터는 안 할게요. 여기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서. 자, 클래스 어카운트 샵 오너 샵 밸런스 그리고 컨스트럭처를 정의하면서 두 개 정도 받아서 얘네들을 주입해주는 생성자 정의. 이 필드들에서 게터 세터 구현.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들을 보죠. 4번 요구사항, 디스포짓의 메서드는, 자, 디스포짓 하면서 어마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아요. 얘는 인자, 즉 파라미터로 들어간 금액을 저축하는 메서드래요. 자, 이게 그 예금주 이름을 뜻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저축 금액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디포짓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받은 금액을 여기다가 저축하래요. 자, 그래서 실행 예제를 보면은 처음에 계좌를 만들 때 15,000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예금을 5,000원을 더하고 더했어요. 그 다음에 잔액을 확인해 보면은 처음에 15,000원에서 5,000원 예금해서 20,000원이 됐죠. 값이 누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게. 자, 요 샘플 코드까지만 넣고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거를 이 금액에다가 dis. 예금금액 메서드에다가 어마운트를 이렇게 대입을 했다. 라고 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들 계좌라고 생각해 보세요. 15,000원으로 계좌 생성하고 5,000원 입금했는데 갑자기 나머지 5,000원이 날라가.
메서드 이름이 오타났네요. 갑자기 5,000원을 넣었더니 잔액이 5,000원이 됐어. 내 돈 어디 갔어? 적금이니까 기존 거를 누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이퀄이에요.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 안에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얘를 여러 번 호출하면은 그때마다 값이 점점 누적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는데 상품 하나 담을 때마다 기존 상품도 날아가면 어쩔 건데요?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오타 좀 고쳤고요. 그 다음에 예금을 인출하기 위한 메서드가 있는데요. 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여기 롱이라는 거는 숫자란 뜻이에요. 자, 숫자형의 어마운트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 금액을 인출한대요. 인출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보유 금액에서 빼란 얘기죠. 그러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큰 금액은 빠질 수가 없을 테니까 상한 금액은 잔액까지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려고 했다면은 그러한 상황을 이제 출력을 해주래요. 멤버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연산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그거를 사전에 방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예외 처리라고 불러요. 자, 예금 인출 메서드를 정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인출이니까 갖고 있는 금액에서 자, 입금이 플러스 이퀄 누적 합산이었다면은 출금은 빼기 이퀄 해갖고 잔액을 유지를 해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잔액에서 요청 들어온 금액을 빼고 그리고 출금을 해줘야죠. 그 금액을 출금을 해줘야죠. 뭐 여기서는 굳이 리턴 안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금과 출금에 관련된 메소드를 번갈아 가면서 호출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처음에 15,000원으로 계좌 트고 5,000원 입금. 그래서 잔액이 2만원. 그 다음 15,000원 출금. 잔액이 5,000원. 그 다음에 5,000원 또 입금했어요. 그럼 잔액이 10,000원이죠. 그 다음에 15,000원을 수금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출금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요구사항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조건적인 출금을 하면 안 되죠. 출금 가능한 상황인지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잔액이 요청된 출금액보다 작다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출력해주고 리턴을 하든지 리턴 0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리턴하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리가 중단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출력되고 잔액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출금을 안 시켰으니까. 지금 여태까지 문제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나의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구현 절차들이 좀 말이 길죠. 물론 그 배열 쪽도 마지막 부분에는 문제가 꽤 길긴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웹사이트 만들 때 여러분들이 우리 뭐 만들까라고 먼저 아이디어 회의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혼자 만들더라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이트 뭔가 노트에 끄적끄적 한번 적어는 봐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코딩하시지 마세요. 그건 진짜 주먹구구예요. 코딩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코딩할까 하면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부터 키는 거야.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만들어야 되는 상황, 혹은 오늘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건 수첩에다 적어보건 뭐라도 끄적 하세요. 웹사이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들도요, 사이트를 만들면은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아이디어를 뽑아낼 거예요. 회사에서는 혼자 뽑진 않겠죠. 여러 명이 회의를 하겠죠, 당연히. 혼자 뽑으면 그거는 프리랜서지 뭐. 독재자다. 그래서 웹기획 산출물, 보통 기획 단계에서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 여기 보면 요구사항 정의서는 사실 뭐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우리 뭐 만들까? 라고 아이디어 회의한 거 누군가 이렇게 쭉 정리한 거예요. 여기 요청자,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럼 요 기능들을 충족하는 페이지를 만들든지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연습 문제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약간 좀 라이트하게 예시를 드려본 거예요. 이런 거 미리 안 만들어 놓으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요. 왜냐면은 다들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거든.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먼저 딱 픽스를 지어 놓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들다 보면은 이제 그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리가 안 되면은 그거는 갑자기 기능이 바뀌면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고 수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리 산정해 놓은 작업 기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 정의서를 근거로 그거는 지금 안 돼요. 다음번 업그레이드 기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작업할 2차 작업 분량으로 빼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프로젝트 기간을 못 지키니까. 보통 필드에서는 그렇게 1차 요구사항에서 벗어난 다음번에 작업할 내용들을 고도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웹사이트 고도화 이렇게 하면은 그 버전 2는 안 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실무 들어가면은 요구사항을 읽고 여기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괜찮은 친구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라고 하면은 소개 좀 해줘라는 부탁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코딩 잘하는 친구가 절대 아니에요. 제발 요구사항 정의서 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 좀 보내달래. 업무지시서 이해를 못한다고. 왜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 가끔 나와요.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 문해력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이제 신입사원 뽑는 분들이 그걸 좀 많이 체감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게 한 30대 정도까지 되는 분, 3, 40대도 그 문제가 있대요. 제 세대도, 그거는 이제 3, 40대에 대한 문제점은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토로해요. 가정통신문 이해 못하는 학부모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현재 산업에 종사하는 혹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주류 세대들, 모든 주류 세대들의 공통된 문제점이야. 맨날 유튜브만 봐서 글을 안 읽어버릇해서 글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한대요.
한번 본인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 같은 걸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읽어본 경험이 몇 번이나 되는지.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은 보통 웹페이지를 사람이 볼 때요. 이거 그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에서 많이 하는 테스트인데 내용을 보통 우리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선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각선으로 본대요. 속도법도 아니고. 그리고 스크롤을 안 내리고 그냥 넘어간대. 네이버는 그거를 왜 측정을 했냐면은 그래서 네이버 광고는 여기가 제일 비싸요. 이렇게 쪼갰을 때 이쪽짜리 광고가 더 비싸고요. 이쪽짜리 광고는 상대적으로 싸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없네. 예전에 여기 쇼핑몰 광고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제일 쌌었어요. 한 달에 1,500인가? 여기는 광고 가격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네이버는 메인 페이지가 1초 다운될 때마다 1초 시스템 다운될 때마다 초당 1,500만 원씩 손해를 해요. 광고비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카더라를 들은 거야, 그냥. 자, 뭐 예의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오늘 예제의 그 목적은 글로 코드를 뽑아낼 수 있느냐. 예, 그거에 대한 사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5번, 6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시간도 다 됐으니까, 요거는 내일 풀이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풀이하고 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 뭐, 날짜 처리라든지, 뭐, 타이머 돌리기, 뭐, 숫자 값 처리, 뭐, 이런 것들에 좀 본격적으로 기능 구현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다 보고 나면 우리가 다음 주 지나고 다다음 주쯤에는 다시 HTML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잊어먹었던 CSS 슬슬 이제 고민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CSS 지금 거의 가물가물하죠. 주말 같은 때 시간 내서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CSS 이제 용어를 다시 풀자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모든 HTML은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화됩니다. 그러면 CSS 속성들은요, 그 객체의 getter, setter로 포함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는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올리거나 이런 동작을 캡처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얘기했었죠. 그러면 내가 뭘 눌렀을 때 CSS에 대한 섹터에다가 값을 넣어줘. 그럼 화면에서는 그 CSS 속성이 바뀔 거예요.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이유는요, HTML하고 CSS를 제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HTML은 객체고 CSS는 게터 세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까지 밑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HTML 들어가면 이제 나하고 용어가 통일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밑준비를 하는 거니까 CSS 가물가물해지면은 다다음 주쯤부터, 다다음 주는 아니구나. 한 3주쯤 후부터 큰일 났다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개인 시간 투자해서 CSS 예전에 했던 것들 좀 다시 한번 들춰보세요. 미리 예고했어요. 자, 시간 좀 늦었네요. 고생 많았고요. 사실 아까 제가 1교시 실습 시간에 이러도 돼.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살짝 정주를 좀 났었거든요. 그냥 처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돼도 사실 나는 안 되거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오늘만 좀 양해 부탁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